얘, 너 그 나이에 아직도 경차 타고 다니니? 차 좀 바꿔라 좀. 아직도 원룸에서 월세 산다며? 웬일이니 정말 내가 좀 도와줘? 띠리리링.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 가득한 손을 앞치마에 닦았죠. 고등학교 3학년 5반 동창회 초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일시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는 신월동 문화센터 강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동창회라니. 얼마 만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더군요. 아마 10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가 작은 주방에 울려 퍼졌어요. 이 오래된 주택가 골목,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온 지도 벌써 5년째거든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낡은 연립주택들, 골목 어귀의 구멍가게, 저녁이면 냄새 풍기는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익숙했어요. 편안했죠? 하지만 동창의 문자는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낡은 소파에 앉아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문자 발신자는 다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을 했던 친구죠. 화려한 성격에 늘 무리 한가운데 있던 아이였어요. 문자 내용 아래에는 답장을 재촉하는 듯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꼭 와야 한다고, 다들 보고 싶다고 했어요. 보고 싶다는 말이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일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사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지냈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무리에서 항상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편이었죠. 그런데 졸업 후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친구들이 갑자기 보고 싶다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또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어요. 다현이었습니다. 답장 좀 해달라고 다들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요. 그래요, 가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토요일 저녁에는 특별한 약속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다고 가겠다고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보다는 불안에 가까운 떨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골목 어귀에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죠. 토요일까지 이틀 남았더군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무엇을 입고 갈지, 무슨 말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간단했어요. 그냥 평소처럼 가기로 했죠. 명품도 화려한 옷도 필요 없었어요.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진짜 저니까요. 토요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평소에 자주 입던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검정 면바지를 꺼냈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선크림만 살짝 발랐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평범했어요. 아니, 어쩌면 초라해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였어요. 현관문을 나서면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래된 크로스백 하나였어요. 명품 로고 따위는 없는 청가방이었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하고요. 다현은 분명 화려하게 꾸미고 올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현서와 지영도 마찬가지겠죠. 버스를 타고 신월동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옛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었고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책을 읽었죠. 친구들은 무리지어 다녔지만 저는 그 무리에 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들과 관심사가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친구들은 연예인 이야기, 옷 이야기, 화장품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별 흥미가 없었거든요. 그보다는 과학 시간에 배운 화학 반응식이나 피부 구조에 대한 생물 수업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애라고 불렀습니다. 버스가 신월동에 도착했어요. 저는 내려서 문화센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저녁 7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죠. 문화센터는 낡았어요.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이 있었고 입구 계단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동창회를 한다니 조금 의외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새하얀 수입차 한 대가 문화센터 앞에 멈춰섰어요.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의 하이힐,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있었죠. 다연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시선은 제 옷차림을 훑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어요. 다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진한 향이었죠. 그녀는 오랜만이라고 반가워하면서도 왜 이렇게 소박하게 입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적에 가까웠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편하게 입고 왔다고요. 다연은 동창회인데 좀 더 꾸미고 오지 않았냐며 아쉬워했어요. 그 말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저희는 함께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강당으로 향하는 동안 다연은 계속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바쁘다고, 남편이 사업하는데 자기도 도와야 한다고, 그래도 돈은 잘 번다고 말이죠. 자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자랑이었어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당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 몇 명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다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 들어가자고, 친구들 다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눈이 부셨습니다. 강당 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천장에 조명이 화려하게 켜져 있었고 곳곳에 풍선 장식이 달려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꽃병이 놓여 있었고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더 눈에 띄는 건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은 하나같이 화려한 드레스나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들이, 어깨에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가방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소박한 차림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서였습니다. 그녀는 새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현서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죠. 그녀는 오랜만이라며 반가워했지만 곧바로 왜 이렇게 수수하게 입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또 그 질문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그냥 편한 옷 입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서는 동창회인데 다들 한껏 차려입고 왔다며 아쉬워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제 옷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연이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세리는 원래 이런 스타일이라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다고 말했어요. 현서는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도 이제 30대인데 좀 꾸미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영이 테이블에서 손짓했어요. 이리 와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검정 정장에 크림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어요.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의자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동창들이 화려했습니다. 여자들의 메이크업은 완벽했고 남자들의 정장은 맞춤인 것처럼 몸에 딱 맞았죠.
그 사이에서 저는 마치 회색빛 그림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음식이나 먹자고 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샌드위치, 과일, 떡, 음료수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 둘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샌드위치 하나를 집었습니다. 입에 넣으려는 순간 지영이 제게 화장은 안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우리 나이에 화장 안 하면 안 된다며 피부 관리라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괜찮을 리가 없다며 제 피부가 칙칙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말에 다른 동창들도 제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영은 자기 병원에 오라며 할인해 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 동안에도 동창들의 대화는 계속됐어요. 주로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즘 필라테스를 다닌다는 이야기, 골프를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 요리학원을 다닌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시였어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족하고 화려한지 보여주려는 욕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끼어들 틈도 없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연이 제게 취미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책 읽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책이냐는 질문에 주로 과학책이나 전문 서적이라고 했죠. 현서가 웃으며 재미없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저한테는 재미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현서는 좀 더 여성스러운 취미를 가지는 게 어떻겠냐며 꽃꽂이라든지 베이킹 같은 걸 추천했습니다. 저는 제 취미가 좋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현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내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어요. 동창들은 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지영이 화제를 바꿨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어요. 30 넘었는데 서둘러야 하지 않겠냐고 했죠. 저는 아직 계획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없다니 연애는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죠. 연애도 안 하면 어떻게 결혼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결혼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은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는 결혼해야 한다고, 혼자 늙으면 외롭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연도 충고하는 척했어요. 우리 나이에 결혼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우월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신들과 결혼하지 못한 저를 비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맙지만 제 인생에 만족한다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저렇게 살면 행복할 리 없다고 말이죠.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자 본격적인 근황 토크가 시작됐어요. 다연이 테이블 한가운데에 자신의 핸드폰을 놓으며 집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넓은 거실 사진이 떠올랐어요. 고급스러운 가구들과 큰 창문, 시원하게 펼쳐진 한강뷰가 보였습니다. 동창들이 감탄했어요. 다연은 여의도에 50평 아파트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작년에 샀다고, 대출 없이 현금으로 샀다고 강조했어요. 동창들의 부러움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현서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신혼집 사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의 아파트가 나왔어요. 대리석 주방, 넓은 침실, 드레스룸까지요. 동창들이 멋지다고 감탄했습니다. 현서는 강남 아파트라서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고 말했어요. 인테리어 비용만 5천만 원 들어갔다며 남편이 아끼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영도 질세라 사진을 보여줬어요. 병원 건물 안에 산다고 5층이 병원이고 6층이 자기 집이라고 했습니다. 집도 60평이나 된다고 자랑했죠. 동창들의 집 자랑은 끝이 없었어요. 평수, 위치, 인테리어, 가격까지 상세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끼어들 틈도 끼어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연의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어디 사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신월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근처라고 걸어서 10분 거리라고 했죠. 아파트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원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30 넘었는데 아직도 원룸에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기 딱 좋다고 대답했어요. 평수를 묻길래 10평 정도라고 했습니다. 다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안타까움과 동정이 가득했습니다. 동창회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연이 그럼 월세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월세가 얼마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40만 원이라고 했죠. 보증금은 500만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 눈빛에는 역시 형편이 안 좋구나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 돈이면 전세 보증금도 못 모으겠다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모으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서가 언제 모으냐며 우리 나이에 아직도 월세 사는 건 좀 그렇다고 말끝을 흐렸어요. 지영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라고 지금 형편이 어려운 거 맞냐고 했어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그냥 검소하게 살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서가 검소한 거랑 가난한 건 다르다고 지적했어요. 저는 가난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곧 다연이 다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게 당당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건 개인적인 거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했습니다. 동창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가 대답을 피하자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많이 받지 않나 보다 하는 판단이 담겨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음료수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어요. 동창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때 다연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차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경찰을 봤다며 설마 제 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고 제 차라고 했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집중됐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떠올랐죠. 현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30이 넘어서 경차를 타고 다니냐고 했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차가 뭐 어떠냐고 기름도 안 들고 주차도 편하다고 말이죠. 제 대답에 동창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우월감과 동정이 가득했어요.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는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 나이에 경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다연이 기억을 떠올리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리는 옛날부터 검소했다고 고등학교 때도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 말에 강당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웃음은 제 가슴을 찔렀어요. 조롱이 섞인 웃음이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물 위로 제 얼굴이 일그러져 비쳤어요. 동창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차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영은 작년에 차를 바꿨다고 BMW 3 시리즈로 샀다고 자랑했어요. 남편이 사줬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서도 질세라 자신도 곧 바꿀 거라고 남편이 아우디를 보러 가자고 한다고 말했어요. 다연은 자신은 벤츠를 탄다고
작년에 새로 뽑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차 자랑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브랜드 이름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세계와 제 세계는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다연이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경차밖에 없냐고, 혹시 집에 다른 차 있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마지막 희망이라도 품은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다고, 경차 하나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남자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위로하려는 듯 말했어요. 경차도 요즘 괜찮은 거 많다고, 기름값도 적게 들고 주차도 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동정이 가득했어요. 저는 맞다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동창들은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불쌍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동창들은 제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을 대하듯이요. 그 배려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됐어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자기 남편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해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간호사나 의료 코디네이터 자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계속 권했습니다. 친구 사이에 뭐 어떠냐고, 어려우면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다연도 거들었습니다. 맞다고, 세리가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 남편 회사에도 자리가 있을 거라며 무역회사에서 사무직 정도는 구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동창들의 친절한 척하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그 말들 속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저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는 우월감, 가난한 친구를 도와준다는 만족감 말이죠. 저는 감사하지만 정말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저를 믿지 않았어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서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자존심 버리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도와주겠다는데 왜 거절하냐고, 이럴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의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고맙다고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창들은 그제야 만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위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물을 마시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다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추억을 떠올려 보자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좋다며 동의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야기라니. 그 시절 제 삶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 말이죠. 다연의 눈빛에서 묘한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동창들은 어떤 과거를 들춰낼까요? 다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나저나 세리야, 고등학교 때 생각나냐고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과거 얘기에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제게 집중됐어요. 무슨 얘기냐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연이 말했어요. 세리가 기억 안 나냐고, 고등학교 때 집이 정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다고 덧붙였어요. 다른 동창들도 하나 둘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서가 아 맞다며 맞장구를 쳤어요. 세리 아버지가 치킨집 하시다가 망하셨다고, 그때 세리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아픈 기억들 말이죠.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리가 학교에 도시락도 못 가져오고 매점에서 빵 하나로 점심 때웠다고 했어요. 자기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안쓰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창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동창들은 마치 재미있는 추억이라도 되는 양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연이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미안했는데 세리 혼자 구석에서 빵 먹는 모습 보면 정말 안쓰러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현서도 거들었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세리는 옷도 늘 똑같은 것만 입고 다녔다고 했어요. 교복 말고는 변한 옷이 없었나 보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동창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때 세리가 아르바이트 했었다고 했어요.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연이 맞장구를 쳤어요. 편의점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전단지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길에서 세리가 전단지 나눠주는 걸 봤는데 정말 안쓰러웠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요. 한 동창이 위로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리는 공부는 잘했다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적은 상위권이었다고 했어요. 현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다고, 그래서 더 안쓰러웠다고 했어요. 머리는 좋은데 집안이 어려워서 제대로 된 대학도 못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영이 제게 물었습니다. 세리야, 그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냐고 했어요. 자기 같았으면 정말 못 견뎠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질문에는 진짜 궁금함보다는 우월감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시절이요. 밤마다 울던 어머니, 집을 나간 오빠, 친척 집으로 보내진 동생까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견뎠다고, 다른 선택이 없었다고 말이죠. 제 대답에 동창들은 더욱 동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연이 위로하는 척했지만 비꾸는 듯한 톤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혼자 살림도 꾸려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세리야,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지금도 그때만큼 어려우냐고. 경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여전히 형편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강당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대답하려는 순간 갑자기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에는 한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되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나중에 받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더 급한 듯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안하다고,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가자 동창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복도로 나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대표님, 큰일 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결정하셔야 할 안건이 있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대한제약에서 원료 공급 계약을 받아들일지 말지 오늘 밤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한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대한제약은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였고 그들의 제안은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계약 규모를 물었더니 한결이 대답했어요. 2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내일 아침에 회의 잡아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결은 정말 급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아침 첫 번째 회의로 잡아달라고, 그리고 연구팀과 재무팀도 함께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20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니. 평소 같았으면 당장 연구소로 달려갔을 텐데 오늘만큼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당으로 돌아가자 동창들이 궁금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전화였냐고 표정이 심각하던데 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지영이 회사에서 이 시간에 전화를 하냐며 중소기업도 야근이 심하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어느 회사나 바쁘다고만 대답했어요. 자리에 앉으려는데 현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 들렸다며 무슨 대표님이라고 하던데 회사 사장님한테 전화 온 거냐고 물었어요.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들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회사에서 농담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서가 의심스럽다는 듯 물었어요. 농담으로 대표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그렇다고 서로 농담처럼 높여 부르는 문화가 있다고 말이죠. 동창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다연이 그럼 무슨 일이었냐고 다시 물었어요. 저는 그냥 간단한 업무 확인이었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동창들은 제게서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지영이 화제를 돌렸어요. 그나저나 다들 남편 직업 이야기나 더 하자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현서가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로펌에서 일한다고 요즘 큰 사건을 맡아서 바쁘다고 자랑했어요. 수입료만 몇억 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영도 질세라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피부과 원장인 남편이 최근에 지점을 하나 더 냈다고, 이제 강남에 2개 지점이 생겼다고 자랑했습니다. 다연은 자기 남편이 무역업으로 해외 바이어들과 계약을 따냈다고 말했어요. 계약 규모가 3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두가 남편 자랑, 돈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는지, 누구 집이 더 큰지 끝없는 비교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다연이 갑자기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세리야, 너는 결혼 계획 정말 없냐고 물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정말 외롭지 않냐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장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현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솔직해지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럼 우리가 소개팅이라도 주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맙지만 괜찮다고, 정말 지금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저는 재빨리 전화를 거절했지만 동창들은 이미 화면을 봤습니다. 지영이 물었어요. 서준이 누구냐고. 남자 이름인데 혹시 남자친구냐고 했습니다. 동창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회사 동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여전히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다연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인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고요? 혹시 썸 타는 거 아니냐고 놀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아니라고, 그냥 업무 관련 전화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현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에이,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끼리인데 숨길 거 있냐고, 혹시 사귀는 거면 우리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하지만 동창들은 계속 놀렸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저는 불편했어요. 잠시 후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서준에게서 온 거였습니다. 저는 슬쩍 화면을 확인했어요. 대표님, 정말 급합니다. 대한제약 쪽에서 오늘 밤 10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면서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20억 원 규모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다니.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를 뜨기도 애매했어요. 동창회가 시작된 지 겨우 1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서 먼저 일어나면 동창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서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이죠. 휴대전화를 내려놓는데 다연이 물었어요. 또 회사 일이냐고,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약간의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기도 싫었거든요. 동창들은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에 빠졌어요.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 명품 쇼핑 이야기, 고급 레스토랑 이야기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시계를 확인했어요. 이제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준이 말한 10시까지는 2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먼저 일어나기도 어려웠어요. 동창들은 아직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때 지영이 제게 물었습니다. 세리야, 너는 여행 같은 거 다녀봤냐고 했어요. 저는 가끔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디 다녀왔냐는 질문에 제주도나 부산 같은 국내 여행지를 다녀왔다고 했어요. 동창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연이 말했어요. 에이, 국내 여행이야 누구나 다니지 않냐고, 해외여행은 안 다녀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기회가 없었다고 대답했어요. 현서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리야, 그래도 이제 해외여행 한 번쯤은 다녀와야지 않겠냐고 했어요. 요즘 동남아는 저렴하게 다녀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아가 저렴하다는 말에 다른 동창들이 웃었어요. 자기들은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왔다는 듯이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여행을 안 다녀온 게 아니라 안 다녀간 거였어요. 시간이 없었거든요. 연구소 일이 바빠서 휴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동창들은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동창들의 여행 자랑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강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강당을 둘러보더니 저를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왔습니다. 동창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냐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그 남성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그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서준 이사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었어요. 그는 죄송하다며 대한제약 쪽에서 직접 연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오늘 밤 10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한답니다. 서준 이사의 말에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대표 대한제약이라는 단어들이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다연이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이분이 세리를 대표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준 이사는 동창들을 힐끗 보더니 제게 물었어요. 대표님, 이분들은 누구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준 이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셀리뷰티 연구 이사 서준입니다. 한세리 대표님은 저희 연구소의 창립자이시자 대표이십니다. 그 말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동창들은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저를 바라봤습니다.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크게 뜬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현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셀리뷰티 대표라고요? 지영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깐만, 셀리뷰티면 작년에 매출 1,000억 원 넘긴 그 회사 아니냐고 했어요. 서준 이사가 확인해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년 매출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5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창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제가 알고 보니 국내 유명 화장품 연구소의 대표였던 겁니다. 지영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럼 세리가 정말로 하며 문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죠. 현서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동정하던 사람이 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동창들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고 사실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고 덧붙였어요. 다연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평범한 친구들이라고요? 목소리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할지 뻔했다고 돈 이야기, 인맥 이야기만 나올 테니까 그냥 숨기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제 말에 동창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무시했던 사람이 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요. 서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저는 알겠다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동창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미안하다고 먼저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다연이 급하게 달려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세리야, 잠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셀리뷰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화장품 원료 연구소였고 수많은 화장품 회사들과 거래하는 곳이었으니까요. 혹시 자신의 남편 회사가 셀리뷰티와 거래하는 곳이라면 오늘 제게 한 행동들 때문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런 생각들이 다연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겁니다. 다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당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달려왔어요. 현서도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서 그랬다고 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지영까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세리야, 아니 대표님,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다고 말했습니다. 명품 드레스가 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거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떨며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모든 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차분한 목소리에 동창들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떨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들이 너무 못났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어요.
저희 남편 회사들이 혹시 셀리브리티와 거래하는 곳이 있을 텐데 제발 우리 때문에 피해를 주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현실적인 문제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지영도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다니는 병원이 셀리브리티 제품을 쓰고 있다고 제발 오늘 일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어요. 혹시 제가 복수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복수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창들은 입술을 떨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말들 기억하냐고 물었어요. 가난했던 과거를 들춰내고 경차 탄다고 무시하고 결혼 안 했다고 조롱한 것들 말이에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동창들의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다연이 계속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서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지영은 그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준 이사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대표님, 정말 시간이 없다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창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 남편 회사에는 아무 영향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에 동창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정말 실망스러웠다고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제 말에 동창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어요. 사람은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인성으로 판단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서준 이사와 함께 강당을 나섰어요. 뒤에 남은 동창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을 겁니다. 문화센터를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냐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예상했던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신분을 숨기셨던 거냐고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돈과 지위를 떠나서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친구를 찾고 싶었다고 말이죠. 서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검소하게 사셨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맞다고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었다고 대답했어요. 차를 타고 연구소로 향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하게 빛나는 거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서준 이사가 물었어요.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으셨냐고요. 저는 오히려 깨달음을 얻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어떤 때 드러나는지 확실히 알았다고 말이죠. 연구소에 도착해서 회의실로 들어가자 연구팀과 재무팀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대한제약과의 계약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한지 계약 조건은 합리적인지 살펴봤어요. 연구팀장이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진행하겠다고요. 그 결정에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억 원 규모의 큰 계약이 순식간에 결정된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의자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동창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겉모습으로 판단하니까요.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왔어요. 다연에게서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가 너무 못났다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현서와 지영에게서도 사과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다고,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썼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하고요. 돈도 지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다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는 것,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밤의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화려한 겉모습보다 따뜻한 마음이, 높은 지위보다 진실한 태도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작지만 각자의 빛을 내는 별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면 되는 거겠죠. 검소한 삶을 선택한 것도, 신분을 숨긴 것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저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내일 아침이면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연구소 일, 계약건, 신제품 개발까지. 하지만 저는 오늘의 교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겠다고,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품격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